돈을 줘야 돼. 그죠? 이 사람이 유치권이 진짜면 무조건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과외돈이 들어가죠. 저도 이제 옛날 유치권 협상도 해보면 유치권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어떻게 알아? 유치권자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사전 협의 안 하면은 반드시 소송이 전제되기 때문에 소송이 전제되면은 진짜 유치권자인지 진짜 유치권자라면 소송을 통해서 무조건 지게 되겠죠. 고생하다가 그리고 소송이란 게 아시겠지만은 작은 1심도 보통 2년씩 걸려버리거든요. 이거 안 좋다. 무조건 우리가 공격하는 소송을 하는 것을 제가 망설이지 말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물건을 지배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단계 내에서 소송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돈은 돈대로 내놓고 내가 행사하지도 못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소송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이거는 일단은 내가 이기든 지든 간에 전쟁을 해서 사상자가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안 하는 쪽으로 머리를 써야 되고, 안 하려면 당연히 유치권이라는 게 예비될 것 같으면 유치권자랑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조사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게 유치권 조사의 핵심이다. 이런 거, 요거는 옛날에는 이제 최고위 과정할 때는 제가 항상 가르쳤던 부분이죠. 다른 거는 안개가 조금 있어도 투자를 먼저 해놓고 질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있는 줄 뻔히 알긴 아는데 새벽 4시에 골프 치려고 달려보다 보니까 어떤 고개들마다는 안개가 좀 껴있어서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 그지만 우리는 그게 도로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고 앞에 차만 있냐 없냐만 보고 이렇게 집중해서 그 운전을 해 나가죠. 그죠? 그러나 유치권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안개 상황인데 이 도로가 중간에 끊겨 있어서 낭떠러지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정확하게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수익이 별로 안 되고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유치권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이 삼각형 유치권이 있다. 이런 경우도 이 법무사를 통한 데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농후하죠. 있는 듯 없는 듯 하니까. 그죠? 유치권이 명확하다 그러면 은행이 대출 절대 안 해줘.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다 줘야 돼. 그러니까 가성비가 악화되고, 유치권인지 아닌지 애매해. 근데 애매한 정도가 심하면 대출 안 해줘. 그리고 심하니까 소송을 해서 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돈을 물어줄 확률이 커져. 그러니까 유치권이 확실한 단계나 삼각형인 단계는 유사한 구조로 인해서 수익이 안 돼. 일반인들은 못 넘어요, 이거. 자, 그런데 나는 아까 그랬죠. 경매 고수는 된다.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건 되게 간단하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만난다. 1번 만나자. 그래서 화려한 화법으로 시세조사와 협상을 진행하죠.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냐까지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화법에 관한 문제니까. 그래서 협상을 진행해. 그 다음에 이리도 협상하고 저리도 협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보를 많이 습득하게 되죠. 정보를 습득하게 돼. 그러면 소송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딱 보니까 유치권자의 얼굴이나 뭐 서류만 딱 보고서 얘는 정보 습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만나서 왜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소송 붙으면 그 구체적인 상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해야 돼. 그걸 조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막 물어보면 막 그 질문에 답변 착착 해줍니까?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 화법과 협상이란 절묘한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최종적인 협의 단계에 가야 돼요. 협의 단계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찰 먼저 하잖아. 그러면 곤란한 상황이 겪죠. 낙찰 받은 다음에 만나려고 그러면은 유치권자가 안 만나줍니다. 왜? 속을 좀 태워놔야 나한테 유리하게 협상이 되기 때문에 뭐 전화번호를 습득해서 전화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 유치권자를 실제 현장에서 봐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야, 돈 내고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화법에서 안 돼요. 법으로도 안 돼.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고수 아니면은 하기가 힘들고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초보가 노력한다고 갑자기 바뀌지 않으니까. 초보는 그들의 세계에서 보이는 그 시선이 한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63빌딩이면 5층에 있는 사람하고 10층에 있는 사람의 시야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시선이 딱 여기 서 있으면. 근데 5층에 있는 사람이 10층에 있는 사람의 눈높이를 10층에 안 올라가 보면은 10층의 눈높이를 모르는 것이지 5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 상상력으로 10층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볼 거야 라고 본들 보일 리는 없죠. 10층에 가보면 그들의 시야를 알 수가 있지만 5층에서는 까마득히 추측도 하기가 힘들죠. 그거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넘사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강남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1억을 벌기 위해서 9억을 투자한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강남 아파트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경매 투자에서 9억이면은 몇 년 안에 재산 가치를 수십억으로 만들 수 있는데 말입니다. 네. 물론 최근에 있었던 문정권화에서는 그 10억짜리가 20억 돼 버렸으니까 강남 사람들은 전부 다 재테크 고수 아닌 고수가 돼 버린 거죠. 정말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휘딱 올라 버리니까 누가 보면은 고수 같잖아. 고수 아닌데. 자, 유치권 투자는 바로 이와 같은 비능률적인 투자고 물론 극히 예외적이다. 자, 예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이다. 있습니다. 예. 예외가 있지. 항상 우리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그죠? 그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했어. 또는 우리나라가 6.25 한국 전쟁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뭐 100집에서 아들을 차출해서 가서 전쟁을 하면 100집에서 한 90명은 죽어온단 말이죠. 그지만 그 중에 몇 명은 또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게 전쟁이죠. 물론 100이면 100 다 가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예외적 케이스가 되겠다. 그죠? 전쟁하면 웬만하면 죽는데 살아온 사람이 있듯이 유치권도 웬만하면은 초보들은 넘지 못하는 벽이 있지만은 그래도 예외적으로 또 잘 되는 사람이 있다. 향후 권리 분석에 관한 책을 쓸 경우에 언급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못 쓰게 되네요. 지금 써 있는 책은 이제 스파레주생들한테 권리 분석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권리 분석을 이제 얇게 이제 책을 제가 쓴 거고요. 제가 원래 이 당시 기획했던 책은 좀 두꺼운 책을 써야지 했는데 안 써집니다. 쓰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 자, 여러분은 보물찾기를 하듯이 극히 드문 예외적인 케이스를 발견하는 것이 경매 투자의 목적입니까? 확률상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일종의 어찌됐든 밥장사는 굶어 죽진 않지만 룸살롱 사장님들은 망하죠. 그죠? 투자는 룸사롱이 김밥천국보다 투자는 더 해놨죠. 그죠? 돈을 벌 때는 룸사롱이 더 많이 벌고 김밥천국 사장은 조금 덜 벌죠. 그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오니까 김밥천국은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룸살롱 사장들은 풀칠은커녕 망하기도 한다 이게. 자, 이런 거죠. 금방 말한 것처럼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여러분 투자를 할 거예요? 아니면 보물찾기 하듯이 드문 케이스에서 돈을 벌고 싶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분야, 즉 이쪽을 선택하겠죠. 코로나 상황이 돼도 먹고 사는 업종. 저희 그 경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지켜보면은 작년에 6.17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민국 대출을 딱 조여놔 버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 가지면 갑자기 적폐가 되어 버렸잖아요. 문재인 정권 오기 20년 전부터 투자를 해왔고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집을 많이 갖고 건물을 갖고 있으면 부자다라고 부럽다라고 느끼는 그 시선만 봤는데, 갑자기 2020년 6월 17일부터는 부동산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투기 세력, 나쁜 놈, 막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 주인들이 있는데 머슴들이 갑자기 주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고 약탈하고 뭐 이런 사회로 돌입된 게 작년이죠. 정말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나마 그 최근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오늘 그 유튜브에도 보니까 그 자기들 그 국민의힘 당에서 그 뭔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제 강의하는 게 이제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시사 포커스인가 거기에. 아까 이제 밥 먹을 때 보니까 있어요.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니 그 생필품인 부동산인데 어차피 부동산도 생필품이잖아요. 의식 주니까 거기에다가 과세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때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 아주 후련한 얘기들이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나라는 50년 이후에 정말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갖는 게 죄가 된 적이 없어요.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게 왜 처벌 대상이 되고 그게 왜 비판의 대상 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60년 동안 근현대사, 그죠? 1950년대부터 지금이 2010년이면은 뭐야? 그럼 60년이잖아요. 근데 2020년이니까 거의 70년 다 됐네. 70년 동안에 부동산 있고 재산 좀 있다고 이렇게 놀림받은 적이 없는데, 언제가 우리나라가 부르주아냐 프로레타리아냐 돈 가졌다고 욕먹었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그게 1949년도 그 전이에요.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도 부자들이 대우받았는데, 그 공산화될 때, 한국전쟁이 있을 때 그때는 있는 놈이 죄가 됐죠. 그 중국 공산당들이 문화혁명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교수들 죽이고, 뭐 서적 불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중국이라는 그 화려한 문화가 그냥 싸구려 문화가 돼버렸죠. 지금은. 옛날엔 중국이었는데 요즘은 짱깨가 돼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 문화혁명 때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을 배척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당은 지그들끼리는 부자로 살아요. 또 지배계층은. 요런 거가,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사회 같은 게 있죠. 한 70년 만에 처음 한 2, 3년 동안에 이상한 문화를 겪어본 거지.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정상화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배운 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이 잘못되면은 행위가 엉망으로 나와버리거든요. 뭐 어디 뭐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그죠? 자, 금방 말씀한 건 유치권에 관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유치권에 대해서 누구는 이거를 정말 화려한 어떤 로또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다. 이게 유치권이 명확한 거는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고, 유치권이 긴가민가 하는 거가 성질이 강할수록 돈이 더 들어가고, 유치권이 아닌 것 쪽으로 갈수록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데, 문제는 유치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그것을 알아보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이 또 이루어져서 가격이 크게 마진을 보기가 힘들다. 유치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이 특징을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되죠.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건 이제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아까 말한 대로 5층 높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그 구군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사람들이요. 내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사회가 5년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민 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지. 같이 이민을 가야지. 예. 자, 그렇다면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는 어떨까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쉽게 말하면 토지는 낙찰자인데 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인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는 여러분이 건데 건물은 그 전소유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땅을 낙찰받았어. 땅을 A였고 건물도 A였는데
여러분들이 낙찰받아서 땅이 B가 된 거고 건물이 A가 됐을 때 그때 A가 주장하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B가 되는 거죠. 일단은 물론 요 건물이 여러분 거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투자는 토지를 여러분이 샀을 때 그때의 법정지상권이 여러분한테 가장 나은 거죠. 자, 토지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낙찰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건물 소유자에게 뭘 내라 그런다고? 땅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아니면 건물 소유자에게 저렴하게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자, 일단 땅을 산다. 1번 땅세 달라 그런다. 2번 건물 나한테 팔아라 그런다. 이렇게. 토지를 애초에 저렴하게 구입했으니 건물도 저렴하게만 구입한다면 그것은 나쁜 방법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은 구조 자체가 건물은 남의 거고 땅을 내가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거는 뻔히 법적 성격을 알지만은 경쟁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법정지상권이죠. 그러니까 유치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치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의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케이스는 거의 다 유치권이 되지 않는 게 99.99죠. 그죠?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당연히 경쟁자가 더 붙게 마련인데 법정지상권 눈으로 뻔히 보고서도 이 땅은 괜찮은 거야 라고 해도 위에 건물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안 사게 되죠. 그러니까 뻔히 보면서도 낮게 응찰이 된다 이게. 법정지상권은 그런 게 좀 있어요.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생긴 건물의 소유자가 원만하게 협조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땅에서 저렴하게 땅세만 주고 살면 되는데 굳이 이제 그 집을 싸게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착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계획을 좀 빼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재개발이 되면은 그 일대가 쓸리기 때문에 재개발이 예정될 정도로 낡은 지역에서의 토지는 괜찮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죠? 자, 더군다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건물의 지료만 납부하고 죽을 때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다. 새로 증축을 해도 되고 부수고 신축을 해도 법정지상권이 허용돼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한번 성립을 하게 되면은 증축도 가능해. 그 다음에 신축도 가능해. 그래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땅을 사버리면은 겉으로 볼 때는 참 보면은 이거 뭔 재미 있겠어? 라고 느껴진다 이게. 통상 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잖아요. 증축도 되고 신축도 되니까. 그럼 난 죽을 때까지 이 땅 못 파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통상 한다. 저도 투자하기 전에는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러니 잘못 투자를 해놓으면 법정지상권에 투자된 돈은 다시 찾아오기가 어렵다. 특히 중요한 점은 법정지상권 토지는 융자도 안 해준다. 목돈이 그냥 묶여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냥 묶여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팔 수도 없는 물건이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법정지상권을 매입하면 괜찮을까? 간단하다.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단독주택 부지라면 해볼 만하지 않겠냐. 자, 이게 투자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개발이 예상되는 단독주택의 토지가 법정지상권으로 나오면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단지 개발이 예상된다 그랬으니까 지가는 상승하겠지만 그래도 장기 보유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장기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자본을 여기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투자금이 좀 적어가지고 장기 보유 형태로 돈을 미리 써버리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 안 하면 되고 딴 걸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이 될 때까지 지가 상승을 노리면서 지료를 꾸준히 받는 방법이다. 예, 똑같은 토지를 사도 법정지상권 토지를 사면 땅세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월등하게 비싼 돈을 받죠.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예. 자, 보세요. 3억짜리 토지를 1억에 샀어요. 위에 건물이 있어. 그러면은 땅세는 3억 기준으로 받죠. 1억에 매입을 했지만은 1억 기준으로 땅세를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세라는 것은 원래 이 토지의 원래 가격인 3억 기준으로 땅세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한 1억에 대비해서 땅세를 보면은 1억을 은행에 넣어놓은 이자율보다는 한 7배, 8배 이상 비싸게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1억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3억짜리를 1억에 사놨더니 3억에 해당하는 땅세를 받기 때문이죠. 그죠? 자, 요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받아도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예. 대충 거의 다 했네요, 벌써. 대충 돈이 질문 있으시면 남기세요. 바로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대충 돈이 된다고 샀다가 금세 못 팔아서 안달이 나는 수준의 투자 마인드로는 법정지상권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법정지상권처럼 오래 가는 거는 솔직히 자신 없고 돈도 들어가고 굳이 나는 그런 투자를 안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절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생각할 때 있는 거는 뭐냐, 주의할 것은 스스로 아무 고민도 없는 경매 초보, 흔들리는 초보의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뜻일까요? 본인이 좀 더 초보 이상의 고민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물건 투자 안 해야지 된다는 수준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2번이 되겠죠? 그죠? 경매 초보적인 그 마음으로 고민해 보세요. 자기 스타일을. 이거는 질문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죠. 초보가 이런 걸 도전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나, 나중에도 언젠가도 안 할 것인지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보적 마음이 아니고, 진정한 미래를 생각하는, 고민하는 사람 마음으로 고민을 하시란 뜻이에요. 이거를 할지 말지에 대한 자기의 투자 마인드도 정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한 2달, 3달 됐더라고요. 자전거를 탄지. 그랬더니 저의 성격은 뭐냐면, 해보면 알아요. 저는 성격이 같은 걸 반복하는 걸 좀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 귀차니즘 같은 거죠. 귀차니즘이 있다 보니까 같은 코스를 매번 같이 가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조금 약간의 조금이라도 신선한 느낌이 나는 정도의 느낌으로 그런 장소만 골라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도 보면은 처음에는 기본적인 덧셈 한두 번 해봤어. 덧셈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빌라를 조그만 걸 했죠. 그러니까 덧셈이죠. 덧셈을 한번 했더니 굳이 2 더하기 3도 알겠고 25 더하기 31도 알겠고 25 더하기 39도 알겠고 253 더하기 597도 알겠더라고. 덧셈 한번 해보니까 2 더하기 3 한번 해보니까 다 알겠어. 그럼 안 해 이제. 그럼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걸 해본 거죠. 한 개. 그 다음에 곱셈 해봤어. 곱셈 해보니까 너무 쉽네. 오케이. 바로 나눗셈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조금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한 거, 토지부터 모든 거, 아파트도 여러 개 사고 팔고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파트는 투자에 있어서 후순위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해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빌라는 80% 대출이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요즘이야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사니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어차피 내년이면 없어질 거예요.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과거에 80%씩 나왔다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빌라에 비해서 월세 수익률이 좀 떨어집니다. 월세 수익률이. 아파트는 월세가 높게 안 나와. 비싸게 산데 반해서. 근데 빌라는 싸게 살 수 있는데 월세가 또 상대적으로 세요.
그거가 참 묘한데, 그래서 월세벌이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는 기본적으로 요게 아파트가 역세권이어서 추가 시세 상승이 있을 걸 고려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기가 시세다 보면은 거의 다 낙찰가가 거의 시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급매물 수준에서 낙찰된 사례들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이성을 배제한 보편적인 상황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낙찰가가 시세에 준해서 되다 보니 뭐 요 정도 1단계 마진을 보고서는 저는 안 사죠. 왜냐면은 어찌됐든 적은 돈으로 급성장을 노리는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손에 떡을 쥐고 살 수는 없고, 작은 돈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세 차익이 작아버린 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갖고 있다가 2단계 상승이 있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가 힘들었어요. 월세 수익률도 떨어지고, 이걸 월세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런데 이 아파트라는 속성이 한국에 맞춰서 주택 공급을 안 해버리니까 민주당이 급등해버린 거지. 근데 나는 이걸 예측도 불가능했겠지만,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이나 예측했겠습니까? 이런 거. 예측을 했으면 정책을 이렇게 썼을 리도 없겠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못해서 힘드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길만 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법정지상권 투자는 그야말로 경매를 싫어하게 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법정지상권 투자 사례를 읽어보시고 어떤 조건을 갖춘 부동산을 매입하면 괜찮은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할 12강의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한 법정지상권 토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법정지상권 토지의 가장 정석이 아닐까. 정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투자한 낙찰금, 토지 매입비 낙찰가죠? 낙찰가를 지료로 다 빼고 그 다음에 주택도 매입했고 저렴하게 매입한 주택의 전세를 또 매입한 주택가에 거의 10배 가까운 돈으로 주택의 전세를 또 드렸고, 그러니까 투자금이 진직에 0이 된 지가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지금 현재 평당 한 2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5억 넘는데, 그 여기가 또 이 이제 주택 요 얘기가 나와요. 아파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정지상권 토지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세받고 그 과정에서 지료소송을 한 두어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그 전세도 들여놓고, 그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아파트를 진내 만내 서명을 해주세요 마세요 뭐 이러고 있는 단계다 이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잘된 케이스고, 지금도 이제 투자를 하면 이런 거가 있나라고 보겠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일단은 다른 것 쪽으로 머리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요런 투자 모델을 익혀 놓으시면은 여러분들도 평생에 사실 뭐 이런 거 한 2개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투자의 기법, 투자의 스타일을 익혀 놓으시는 좋은 사례가 되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지 옳은 시선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세영 씨가 역시 질문을 주시네요. 이걸 그때 어떻게 캡처했더라? 잠깐만요. 자, 세영 씨가 캡처해서 여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휴가 좀 다니셔야죠. 또 뭐 어디 다녀서도 뭐 사람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질문이 아니라고요? 아, 예, 그냥 읽어드릴게요.